그 1부에서 너무 중요한 발표들을 아주 짧게, 근데 그 내용은 더 많이 포괄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시간 관계상 짧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준비해온 말들도 저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일단 두 가지 발표, 저희 세션에서 나오는 두 가지 발표가 이제 우리 홍홍호 선생님의 동국대 홍홍호 선생님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경제 정책과 코러스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고하영 선생님의 그 고려인 사람들의 이주사, 광주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발표들을 듣고 세 분의 지정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홍홍호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딱 그 시간을 재고 과감하게 단호하게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표인데 지략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시간을 몇 분이 한 15분. 15분. 시간.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생 가르치고 있는 홍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PPT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 깨져 있네요. 그래서 PPT가 아니고 PDF로 보내려까 고민을 하다가 PPT로 그냥 보냈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여러분들 내용은 읽을 수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15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정말로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경제정책과 폴로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로 1937년 강제 이주된 이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어떻게 정착했을까, 어디에 정착했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고려인들의 정착지는 어디일까? 정말로 스텝 지역이나 사막에 버려졌을까? 아니면 벼농사에 부합하는 그런 곳에 정착을 했을까? 자, 이 고민을 가지고서 이 글을 쓰고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이 글 쓰고 나서 곧바로 갔었기 때문에 내내 이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 그런 곳인가?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1937년, 38년 이 무렵이니까 참 오래전에 그 시기에 너무너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8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가도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스텝 지역이라 제대로 된 풀이나 나무조차도 없는 홍량한 그런 곳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이 글을 잘못 쓴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오히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그 고민 과정에서도 저는 제일 크게 제 머릿속에 잡고 있었던 것은 역시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 고려인들이 살아남았지 않았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1937년 강제 이주된 이후 1938년, 39년의 그 지난한 고통스러운 새로운 삶의 터전의 개척 시간을 가진 이후 어떻게 40년대부터 이렇게 고려인들이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터를 잡고 살 수 있었지? 그런 고민을 계속 연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이 글에서는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역시 고려인들의 주체성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비록 소련 공산당이 아니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결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의도할 수 없는 그런 정착지에 자리를 잡았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곳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간 그 현장을 제 눈으로 보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뭐 중앙아시아 여러 번 갔지만 그 요번에 가기 전에 쓴 글과 갔다 오면서 새롭게 이 발표를 하면서 또 자료를 보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좀 믹싱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야만 좀 더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즈 집단농장은 사실 우리 고려인들만이 아니라 소련에 살고 있던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기본 단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우리 고려인들은 연해주에서부터 집단 농장에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죠. 1937년 8월 강제 이주 결정이 내려지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지고 그 지시에 연이어서 곧바로 그해 말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17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사실 고려인들이 이주해 올 때 이곳은 제대로 된 이 준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려인들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벼농사를 가장 기본적인 그 생계 수단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벼농사를 하는 곳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당국에서도 이 새롭게 오는 고려인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사전에 이들의 직업이라든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 자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조사되고 또 카자흐과 우즈벡 당국에 전달되기란 사실 기대할 수 없는 희망사항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카자흐 당국이나 우즈벡 당국에서도 일단 급하게 이 중앙아시아로 오는 고려인들을 배치하는 것이 일단은 어디인가 배치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1938년 1월달 그리고 3월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일단 이곳에 도착한 고려인들에게 살 길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지, 그래서 이주민들의 숫자라든가 그들의 지역별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실시해 나갑니다. 특히 1938년 3월달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의 지역 배치와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해서 고려인들의 그때까지 파악한 고려인들의 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인 배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경우에 살펴보면 단순히 이 국가 당국에서만이 아니라 이주되어 온 고려인들에게도 일정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고려인들을 주 당국에서의 다양한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직책을 부여해서 그들에게도 고려인들에게도 임무를 부여하고, 특히 주 집행위원회 산하 부위원장 허가일을 위원장으로 한 고려인 가구 정착반을 창설해서 고려인들 스스로가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이것을 정책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또한 이 당시 카자흐스탄 당국에서는 우즈벡도 포함해서 이주 고려인 가구에게 2년간 현금이라든가 또는 현물 비과세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대구 종자도 배분하는 정책을 실시했죠. 그 결과 1948년 고려인 콜로즈의 춘계 파종 계획, 여기에 보면 역시 스텝 지역이라 밀이 제일 많습니다. 밀이 가장 많은데 그러나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좀 더 강조한 알마트주의 경우와 그 다음에 크젤 오르다의 경우에 보면 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자 배분 계획도 앞에 파종지 이 면적의 계획과 유사한 형태를 본 것을 이 표에서도 볼 수가 있죠.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1938년 11월 달에 고려인 이주들의 콜로즈 배치 상황을 보게 되면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타시켄트와 타시켄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콜로즈 숫자도 그렇고 가구 수도 그렇습니다.
1938년 12월 달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이주민들의 콜로즈 배치 현황을 보면 앞에 38년 3월달, 5월달에 봤던 것과는 조금 달라진 것이 이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크즐로르다와 알마타에 이 고려인들이 배치된 것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37년 말까지 이주되어 온 고려인들이 38년 이후에 1년 농사 지으면서 그 이후에 새롭게 크즐오르다나 알마티로 이주 재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 이주를 우리가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1937년에서 38년 일단 원동, 즉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임시 정착지로 배치하는 과정, 즉 원동에서 다 옮겨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1938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결정에 의해서 고려인들이 재배치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농사를 짓고 나서 그해 가을부터 겨울, 특히 39년에 가면 자발적 이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그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 훨씬 더 스텝 지역이고 유목 민족들의 거주 지역고,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리고 기후 조건도 농사를 짓는데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농사 짓던 자기의 친척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농사 짓고 보니까 좋거든요. 어디에서 비교해보면 카자흐스탄과 비교해보면, 심지어는 극동의 연해주 지역과 비교해보더라도 벼농사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농사 결과물을 친척들과 공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스텝 지역에 배정받았던, 농사 짓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땅에 배정받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찾아서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밀집해 있는가 보니까,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크즐오르다주, 거기는 바로 시르다리아라고 하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그렇게 공급받은 물이 바로 벼농사를 재배할 수 있는 물이 제대로 이제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었죠.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 또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티부르간. 여기는 까라탈강 유역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우시토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정착한, 제일 먼저 기차에서 내린 지역, 이제 이 지역인데, 까라탈에서 우시토베 이 지역이 이제 까라탈 강입니다. 이 지역을 또 집중적으로 우리 고려인들이 배치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즈베키스탄의 치르치크강, 상중하로 나누어져 있는 이 강 유역으로도 바로 우리 한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벼농사를 하는데 필수적인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곳, 강, 그 강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리한 입지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사실 이 지도에다 좀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좀 부족해서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요 크즐오르다에서 시르켄트까지 내려오는 요 지역이 바로 시르다리아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지역,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오게 되면 이 위에 우시토베에서 알마티로 내려오는 지역, 특히 여기 딸티부르간에서 우시토베 요 지역이 우리 고려인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여기 타시켄트죠. 타시켄트 시내에서 한 10km 바깥으로 이 치르치크 강이 따라가 흘러가는 지역, 바로 이 지역이 우리 고려인들의 콜로즈 집단 농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로도 그렇고 가구수로도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지로 결정되고 배치될 수 있었던 것은 1937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무작위로 정말 황무지에 버리다시피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다. 아직까지 농사지을 논이 제대로 마련되거나 뭐 이런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여건은 분명하게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노동력, 고려인들의 부지런함과 그리고 새로 논을 만들고 수로를 만드는 이런 노력이 들어가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입지 조건, 땅 자체는 지역 자체는 상당히 유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첫 번째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1924년에 이미 타시켄트의 고려인 협회가 연합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25년에 일심이라고 하는 농업 아르텐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황만금 가장 이제 고려인들의 집단 농장 중에 대표적인 집단 농장이라고 할 수 있죠. 폴리트 오제 1934년에 만들어진 콜로즈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때 이 콜로즈는 뭐 그렇게 그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1953년 황만금이 지도자가 되어서 대표적인 고려인 콜로즈가 되었는데 어찌됐든 이미 1920년대부터 이 지역에 고려인들이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 이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1928년, 29년 고려인 콜로즈 카스리스, 즉 카자흐스탄의 쌀이라고 하는 시험적인 벼 재배 집단 농장이 만들어졌었고 여기에서 성공적인 벼 재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냅니다. 그 결과 이 크즈르오르다 지역도 바로 이후에 벼농사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구나.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가 바로 딸티쿠르간 이 지역으로 가서 벼 재배 시도를 해본 경험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전 역사에서 이런 경험들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고려인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주의 노력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1948년부터 1976년까지 총 206명의 고려인들의 사회주의 노력 영웅들이 탄생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138명인데 그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치르치크 강이 있는 타시켄트 주에 132명이 집중되어 있어요. 겨우 6명 빠지고 138명 중에 132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67명의 사회주의 노력 영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크즈르오르다에 32명, 딸티쿠르간, 즉 우시토레가 있는 이 지역에 26명. 그래서 이 세 지역을 합치게 되면 206명 중에 196명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 세 지역이 우리 고려인들의 주요 정착지였고 주요 생활 근거지였고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력 영웅들의 배출 분야, 사탕무라든가 벼재배라든가 밀재배, 그 다음에 목화재배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별 인원 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홍모 교수님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발표, 그러니까 까로지에 정착하는 한인들의 정착 과정과 이제 생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은 굉장히 영역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고가영 서울대 아시아영서 선생님의 고려인 이주사, 특히 이제 광주 고려인 마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5분이면 45분까지. 예. 제가 PPT가 100개가 넘는데 15분 동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60주년 그리고 조로 통상조약 140주년을 맞는 이 의미 있는 해에 의미 있는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광주에 와서 광주 얘기를 하다니 이거는 정말 하룻강아지였구나. 예, 그래서 하룻강아지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현대 얘기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었고요. 현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이주사를 좀 정리했었고 저는 고려인에 대한 논문을 몇 편 썼었는데 처음으로
고려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달 반 전에 두샨베, 타지키스탄의 두샨베 고려인 협회장이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고려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욕을 당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려인들은 스스로 고려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남한인, 북한인 안 하고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하면서 그래서 모욕감을 느끼실 정도면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보려고 했는데 문장에 너무 고려인이 익숙해져 있어서 이미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문을 시작으로 고려 사람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소련 시절에 처음 가는 도시에서 고려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암호처럼 썼다고 합니다. 가서 고래 사람 그러면은 상대방이 고래 사람다 그러면 이제 서로 소통하고 못 알아들으면 넌 아니구나 이렇게 암호로까지 썼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고려인이라고 했다가 고려인 이주사라고 했다가 고려 사람들의 이주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본문에는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도여서 그래서 고려 사람들의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정착하는 모습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아침 첫 세션부터 쭉 있었는데 계속 시기 구분이 나오는데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보더라도 정체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사간 해를 기준으로 하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은경 선생님하고도 다르지만 합쳐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기 구분한 거는 움직이는 것들을 포커스로 했습니다. 이동을 적으로 했고 본격적으로는 광주 고려인 마을은 각주 12번에 넣어놨는데 제가 광주 고려인 마을을 연구해 보려고 찾아봤더니 정말 수십 편을 쓰셨습니다. 내 눈에 멋있는 거는 남의 눈에도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뭘까 하다가 고려인 마을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번 발표문에서는 단계를 좀 구분해 본 것이 이 13년 기준으로 그리고 13년은 왠지 굉장히 잘 아시는 13년 주도하신 분도 여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17년, 22년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나누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고려 사람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외교부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했었지만 러시아가 2020년, 21년에 인구조사한 거에 비한 한 걸 기준으로 하면 2010년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줄었다. 1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이제 고려인들이 줄었고 러시아 고려인들은 서울 포럼에서 들으셨겠지만 우즈벡은 독립 이후에 한 번도 인구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고 카자흐는 오히려 2만 명이 늘어난 그런데 다른 민족들도 봤더니 유대인이나 우크라이나인들도 현저하게 감소했고 러시아에서 늘어난 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었고 1418%가 늘어난 건 크림 타타르입니다.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크림이 이제 러시아로 복속되면서 그리고 이 발표문의 새로운 점이 고려인들을 한국에 있는 고려인 집거지들을 카테고리화했습니다. 안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공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던 데 고려인들이 모여와서 자연 발생적으로 고려인 집거지가 생기고 고려인 집거지가 생기니까 지원센터가 생기고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것과 제천이 대표적인데 관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주도로 공단도 없는데 이제 자영업 위주로 해서 그 시장님이 중앙아시아 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근데 광주는 민간 NGO 주도입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있는 고려인 집거지 이런 특징들과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새로운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고려인 연구를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모스크바에서 고려인들 행사에 가서 설문지 돌리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 4세대 의식, 청소년 정체성, 그다음에 연해주 귀한 고려인들 여기는 온갖 종류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만나는 접점들을 봤었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제 한 50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9개 도시에서
묘지 9개 묘지 고려인 묘지를 다 뒤지면서 이제 논문을 한 편을 썼었고요. 나 우크라이나에 한 2차례 정도. 그래서 연해주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쭉 고려인 연구를 하다가 이 흐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의 역사를 그냥 저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심원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53년부터는 사람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법으로는 56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인 이주민은 그 숭실대 홍호 양승조 선생님이 처음 쓴 표현인데 아주 멋있어서 가져왔습니다. 1단계를 규정하는 것은 조선인 이주민들이었고, 그리고 유형민, 그리고 소비에트 시민으로 이제 특별 이주자에서 벗어나서 그다음에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각 국가에 있다가 한국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이렇게 이주사를 뭐 러시아가 아편 전쟁 중재에서 이 땅들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역사가 부딪히게 됐고, 이 앞부분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단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적경연구단 홈페이지에 가면 귀한 사진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잘 못 보신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이 역사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해석한 적이 있어서, 보시면 이제 강제이주 이전에 연해주에서 살아가던 고려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 게 홈페이지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대 외대 적경연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네. 찍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13년 4월 30일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 그러니까 LA 북동이 그 아메리칸 코리안들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바꾸는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니 교포 연구하시는 분이. 저는 강제 이주가 이제 러시안 코리안에서 코리안 러시안이 되는 계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 부분은 아까 앞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고려인 화가이신 안 화가님의 그림과, 그리고 이제 제가 3년 동안 한글을 가르쳐 드렸던 에밀리아 할머니인데 러시아의 국립묘지라고 할 수 있는 노보데위치 묘지에 유일하게 안장돼 있으신 백추 김규면 장군을 처음으로 규명하신 분이 박환 선생님이십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셨고, 그래서 에밀리 할머니는 저는 정말 그 친척 할머니처럼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할머니가 박환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으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쓴 거는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고 강제이주 이전에 모스크바로 가셨지만 아버지는 사범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어머니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는 강제이주 직전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이주를 그렇게 대규모로 시킬 수 있는 건 민족 리더들이 처형당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개인사에서 어머니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바로 수용소에 가서 4년 뒤에 돌아가셨고 4살 때 외삼촌하고 강제이주 당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그게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홍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주 초기에 환대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카자흐스탄의 카롤락 수용소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강제 이주로 독일인은 43만 명이고 한인은 10만 명이다 이런 박물관 자료에 있고요. 박물관에 강제 이주 열차를 준비해 놓고 있고, 대표적인 민족으로 한민족, 그리고 거기에 밀랍 인형으로 이들을 정말 환영하고 있는 카자흐 민족, 이렇게 같은 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다니면서 다 인터뷰를 보면 우리 현지인들이 정말 환대해줬다라고 하는데, 광주에 와서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우리 환대 못 받았다, 우리 차별당했다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맥락들을 생각해야 하는 설명하고 싶지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인 신이주, 대도시로 진학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우랄 지역의 베른바 첼라빈스크와 예카제린부르크의 강제 이주를 경험한 사람 중에 그 사회의 지도 롤 모델이 되는 분들을 10시간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10시간씩 인터뷰할 때 이제 그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화학 선생님이어서 이렇게 장님이 되셨었는데도 거의 80세에도 지도 학생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정거장이었다는 거죠. 부인은 까진 사람이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친척들이 오면 다 짐 싸서 이 집으로 와서 정착해서 5분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이주와 그래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사셨고요. 타슈켄트의 탄압박물관에 가면 고려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살았는가들이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고려인들을 내모는 거에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자민족 중심주의도 있고 뭐 민족 정책 강화도 있는데 타직 내전으로 우스리스크로 온 가족들이고요. 그리고 연해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만나고 있었고, 고려인 단체들은 일기는 김기르만 선생님도 얘기하고 있지만 일기는 이제 전문가 직종에서 2기는 사업가, 1, 2기 간의 갈등들을 이제 모스크바에서 봤었고요. 그리고 이 타슈켄트 근교에 있는 이제 한국 정부가 만들어준 묘지인데 이 묘지 운영권을 두고 신생이라는 북한 쪽 단체와 남한 쪽 단체가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고, 한국으로 유입되게 된 것은 재외동법인데 IMF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DJ 정부에서 98년에 6월에 이제 재외동포들의 이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고려인과 조선족이 빠졌고 이거를 위헌 저를 내서 승소해서 이제 고려인들도 동포로 들어오게 됐고, 이제 7월호에 보면 이렇게 11만 3,754명이 이 지역들을 다 합치면 외국 국적 동포, 이제 그 법무부 통계로는 11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카자흐에서 온 고려인과 우즈벡에서 온 고려인이 광주에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박빅토리아라는 분도 왜 한국에 왔냐, 신랑감이 없어서 제대로 된 고려인 청년을 만나려고 광주로 오신 거죠.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계시고, 안산, 인천, 김해 등의 집거지들을 다녔었는데 광주에는 15번을 이제 인터뷰한 것만 이전에는 러시아 사업회 때문에 2번밖에 못 와본 지역이었는데 광주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들이 있고 이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고, 이 두 분이 만날 때 신조야 대표님 말로는 광주 고려인 마을에 단 한 가정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다가 지금 이제 7,000명이 되는데 이런 여러 단체들이 이제 교육기관이나 방송기관이나 이런 것들, 학교들이 생겼고, 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근에서 다 데려가기를 원해서 주고 표현했습니다. 24년에 한국 유치원에서 아이들 모집 공고를 러시아어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를 홍인아 관장님 계시는데 처음으로 제정했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고려인의 날,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거는 아콜렌코 선생님 뒤에 계시는데 표 있으신데 이제 거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이후에 13군데에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종합센터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졌었고, 방송국도 만들어졌고, 자율방송대. 그래서 제가 2021년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범죄율이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주년 행사를 하면서 문화기관들이 굉장히 설립이 되고, 제일 눈에 띌 만한 것은 이분은 동해위원회가 발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주민들과의 함께하는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특히 여기 호남대
단장님을 비롯해서 이 문화 행사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코리아인들만이 개토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역의 의사들과 함께, 지역의 법률가들과 함께 어린이 합창단과 그리고 박물관, 네, 이제 그리고 고려인 정체성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고려인도 참전해서 전사했고 러시아 고려인도 참전해서 전사하는 고려인과 무관하지 않은 전쟁이고요. 그리고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경제를 잘 운영 못해서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600만 명이나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난민이 많이 발생한 거지. 가족들이 다 합류한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봤더니 제가 가서 봤을 때 주류 사회에 진입한 사람들은 고려인들은 그 주류 사회와 함께 유럽으로 가고 있었고 농사짓는 분들은 한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미. 근데 이 1,000만 원을 마중물로 해서 이 875명을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인근 난민촌에서 데려왔습니다. 고려인들을 데려왔고 입국 시기는 전체 난민 흐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국 전 출발제들이 다양했고요. 고려인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현장이 있었고요. 그동안의 인프라들이 이제 난민들을 돕는데 이런 지역에서 엄청난 기증들을 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난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정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수도권으로 갑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가고 그리고 제3국으로도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로도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미술관이나 이런 문화기관들을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집이 다 부서졌는데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서 이제 사이렌 소리가 울리지만 집에 왔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신고본질, 그러니까 가족은 광주에 남기고 봄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가을에 농사짓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인식적, 경제적 인프라의 한계가 있는데 아까 이해찬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국적자 같은 경우도 정책과 제도가 받쳐줄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정치적 권리를 얻지 못하면 경제적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좀 정치적 권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아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서울 사람이 이 광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심도 있게 했다는 게 또 놀랍습니다. 더 들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나중에 더 기회를 한번 마련해가지고 자세한 연구 내용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실수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홍호 선생님하고 고관 선생님 알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상당히 몇 년,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봤으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처음 보자마자 시간 단속 압박을 가하고 굉장히 미안합니다. 아무리 지금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 토론자 세 분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선생님 그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두 분, 먼저 남도일보 김명식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장 전득한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핵심에 대한 주장, 발표자 각자의 핵심 주장과 또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는 내용에서 1인당 5분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호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이창문 교수님의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창문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토론하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우리 홍홍 박사님께서 중앙아시아 브레인 경제정책과 콜로스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이후 브레인들이 콜로스와 관련해서 변호사 중심의 경제정책을 아마 주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용하고 또 취사 선택에서 아주 문학성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크게 의의는 없고 다만 우리 홍 박사님이 그 발표문에 대해서 조금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조금 추가되어야 될 아니면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홍 박사님의 어떤 논문은 크게 두 가지, 2장에서 고레인 콜로스의 형성 과정, 그리고 이제 3장 고레인 사회주의의 어떤 노력 영웅,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조금 여러분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마 홍 박사님 생각을 하시도 아마 바빠서 아니면 아마 여기에 논문에 발표문에 넣지 않았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본문 순서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프로 경선 과정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한데 유타 어떤 산업, 유타 플러스 예를 들어서 콜로스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 비중은 굉장히 적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비율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빠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주로 고래인물을 2010년부터는 그전에는 주로 물림을 많이 했습니다만 2010년부터 연구자 집단 연구를 주로 주도하면서 현지조사를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돼서 아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본 발표문에서도 의학과 관련된 설명이 상당히 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38년 고래인 이주 계획표라든가 39년 고래인 이주민들의 정책표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약간 2,000여 가구가 의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제 자신도 몇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의 옛날 아랄레 인근의 항구 도시는 무냐 지금은 그게 성곽 도시입니다만 저기 가서 현지조사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크리노다에서 한 네다섯 시간 더 가면은 아랄레 인근의 아랄스크 여기도 역시 이제 항구 도시는 지금은 역시 완전히 이제 비말랐는 그런 게 거기서도 고래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들이 이제 강제 이적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도 한인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뒤에도 이 사람들은 거의 농업으로 많이 논문에 따르면 전환해서 농업 콜로스에 많이
그 편입되었고 농업협동조합으로 정관을 경쟁하면서 아마 농지를 부여받은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39년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업 콜로즈와 연합한 남아있는 콜로즈가 몇 군데 있었는데 아주 숫자는 적지만 호레zem이라든가 콩그라드 문약 등지에서 조속이 되었다는 그런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고린 농업 콜로즈가 제2주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대본이 1930년대 후반의 제2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이하게도 제가 2023년 그 카자흐스탄 그 발라시 호수 인근에 보면 그 한국 사람들도 뭐잘 안 알려지는 그런 이제 박박디스크 수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967년에 소련당국이 계획적으로 고려인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변홍사를 시킨 그런 지역입니다. 그 폭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장 특징적인 게 어떤 계획적인 말이었다. 그래서 거기가 보면은 뭐 콜로즈의 어떤 그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그 수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부 아주 계획적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여타 중앙아시아의 고린 콜로즈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특히 1960년대까지도 고린 이제 유지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라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주목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본문에서 고린들의 어떤 제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호사에 적합하지 않았던 지역에도 이제 배치가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조금 더 주목할 점은 한들의 극동 연해주에서 어떤 지역과 그 강의 직후 중앙아시아에 배치된 직종 간의 어떤 괴리가 상당 부분 있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 업에 종사하든 아니면 뭐 광물 채굴이라든가 기술 분야에 종사했던 우리들은 중앙아시아에 자기 본업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택하는 그런 수단이 제주와 관련된 그런 요인이 아니었겠나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약 2,400여 가구 9,300명의 고린들이 자신의 원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주했다는 어떤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당에서는 본문에서 이제 고린들이 사회적 노예 영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커스에 맞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린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 등 그 정부의 어떤 그 방침에 따라서 농업 그 개발 어떤 면적을 늘리고 여기서 고린들이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일부 메달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고린들이 여러 가지 업적을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고린들이 사회적 노력으로 선정이 될 때 이들이 받은 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한 업적이라든가 고린들의 어떤 노력 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윤기자 교수님 하신 말 있으면 조금 덧붙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가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늦었습니까? 1시간이 지나면 나는 고려인과 공연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알겠어요. 빨리 좀 들어오겠어요. 준비해 오신 말씀은 많은데 이지봉 교수님이 다 다시는 못하셨고 그때 선생님 거의 이제 다 보충이나 이제 빠진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채명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제가 시기적으로 특히 이제 강대주 초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정착에 집중하다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주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이제 좀 별도로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콜로즈를 중심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변홍사라는 농업 콜로즈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는 콜로즈가 표 안에는 좀 들어가 있었는데 문장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서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을 이제 그 논문으로
그 실을 때에는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지적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분의 발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인 마을에 대한 발표를 해주신 고가영 선생님의 토론으로 두 분의 김영식 기자님, 다음에 전두관 센터장님의 시간을 네, 반갑습니다. 김명식입니다. 제가 이 토론 받을 때 제발 마지막 섹션은 안 했으면 했는데 마지막 섹션 몇 번 가다 보니까 제가 좀 내리 박힌 것이 시간 촉박, 최대한 짧게 핵심만 말하면 이게 지금 완전 그 스케줄 짜여져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지없이 해서 핵심만 말할 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전문 학자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연구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그 고려인 사회를 보고 느낀 경험한 토대로 우리 지금 학자님한테 좀 한 가지 정도 말해주고자 합니다. 제가 고려인 사회를 알게 된 것은 2010년입니다. 2010년이면 강주 세난학교가 학력 미인가 학교였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받더라도 상급 학교에 초등학생은 중학교에 갈 수 없고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학력 인정을 받는 교육교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다 관계로 고려인까지 알게 되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저는 고려인을 몰랐습니다. 조선족을 먼저 봤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그러면서 그분들을 그 사이를 조금 알면서 제가 제일 지금까지 너무나 갖고 있는 그 궁금했던 것이 왜 이 사람들은 강주로 왔을까? 도대체 뭘 먹고 살까? 또 자기들 어떻게 말도 잘 안 통하는 살고 있을까? 물론 조선족이 고려인 한국밖에 있었지만 그 점을 그들 의문을 갖고 계속 이 사회를 좀 고려인들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보가영 이렇게 연구자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국내에서 어떤 노력하신 걸 보고는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좀 이런 또 학자도 계시구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학자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지금 고려인 사회 현존 지금 운영을 세 단계로 세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민간 주도형, 민간 발생, 그다음에 정부 주도형, 그다음에 NGO 있는데 정부 주도형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별로 없으니까 아까 안 됐으니까요. 이 자연 발생하고 그다음에 NGO 주도형 이런데 이 특징과 저기 강주 고려인 마을을 포괄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인천 한방마을이죠. 한방마을 가서 해골마을 했는데 그 두 군데는 아마 자연 발생적인 고려인 집거지로 오시고 강주는 NGO가 주도한 집거지로 불러신 것인데 이에 대한 특징과 어떤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고려인들이나 전들이나 다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강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가영 연구자님이 이주 배경으로 국제 고려인 디아스포라 등립시키는 이주 배경으로 정치적 이유도 있고 경제적 이유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경제적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강주에서 먹고 살 우크라이나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조건이 좋다면 강주로 대한민국으로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자 강주에 지금까지 강주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살더라도 계속 우리 연구자님 말씀 것처럼 새롭게 계속 이동합니다. 신고번들도 있고 역으로 돈내는 나라도 오는데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각 지자체마다 고려인들 인력이라는 확보를 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강주의 고려인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자치단체는 고려인 인력을 두고 지자체가 제로점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물론 100%는 이렇게 딱 안 맞겠지만 제로점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내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두관 센터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조금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예, 발표자로 토론자로 오면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막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미안하고 지적질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고가인 선생님께서 쓴 논문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이 논문을 쓰시기까지 참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또 보면 여러 많은 논문과 기록들을 또 살펴보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많이 배우고요. 몇 가지만 좀 앞에 이야기를 좀 빼고 뒤에 질문만 좀 몇 가지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97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곳에서 좀 지내다가 한 5년 정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려인분들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5년 이후에 오랫동안은 또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을 하다가 최근에 한 15년 정도 다시 고려인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고려인분들에 대한 그 애정과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저도 광주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주 고려인 마을이 칭찬을 받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좋은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면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연 발생 때문에 형성된 고래인 집거지, 관 주도로 형성된 고래인 집거지, 그리고 NGO 주도로 형성한 고래인 집거지로 구분을 해주시면서 약간 그 평가처럼 가장 뭐랄까요? 성공한 고려인 이주민 공동체로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공한 이주민 공동체로서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듣고 싶고요. 왜냐하면 광주가 많이 유명해 하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광주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수가 7,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매달마다 발표하는 숫자로는 4,500명 정도거든요. 그럼 7,000명에 대한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같이 광주에서 고려인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자님들을 만나거나 다른 분들을 만날 때 한 7,000명 됩니다 라고 이제 저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면 4,500명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산 10,000명, 15,000명 되고요. 인천, 김포, 또 김해도 4,500명, 그리고 경주도 한 5,000명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도 12,0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10만 명이 넘는 고래인 중에 4,500명 정도가 광주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그 광주의 지자체나 광주의 지역사회에서 제가 몸으로 느끼기에 광주의 150만 명 중에 월곡동에 고래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98% 미만, 그러니까 한 5% 정도, 많이 알면 5% 정도에서 10% 정도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고, 그렇지 그 외의 대부분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고래인들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어떤 그 지원들이 결코 경기도나 아산이나 충청도나 또 오늘 또 이게 언급된 제천시가 요즘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이게 성공적인가 저는 좀 당사자로서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고요. 둘째,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굉장히 광주가 아주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3,500명 정도 피난민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00명 정도를 이제 아까 이제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약 1,000명 정도에게
항공권을 지급하고 하면서, 그리고 뭐 아산 재단이라든지 큰 기업들,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수억의 돈을 이렇게 지원해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은 더 연구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시해 주신 17편의 논문 중에 우크라이나 관련한 논문은 아직 시기가 좀 그 현상이 짧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연구 논문 한 편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난민을 돕기 위한 활동들을 전국적으로 함께 연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국에 약 16개의 고려인 관련 단체들과 또 대한고려인협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가 그만큼 유명한 만큼, 고려인 관련해서 유명한 만큼 전국적인 그 연대 단체의 핵심에 서서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광주만 유명해지면 돼, 우리 광주만 홍보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강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고려에 관련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고려인 마을, 물론 고려인 마을은 고려인들이 사는 마을, 월곡동을 중심으로 한 전체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저는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은 아니지만 이주민 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고려인을 돕고 있는 저를 향해서 또 다른 모르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신고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규모가 몇 가정 어느 정도, 예전에 고본질은 한 그룹이 50명, 100명 단위의 고본질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 많은 그룹이 이 말을 붙일 정도의 큰 그룹인지 그걸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한 6개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아주 압축적으로 3분만 해주십시오. 3분만 짧게 해주십시오. 네, 일단 성경 기적이 떠올랐고요. 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는. 네, 광주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왜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냐?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3위 안에 든 적이 한 번인가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는 규모는 아니고, 그러나 선주민과 한국인이 공동으로 운영해 간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그러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발표문에 밝히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 한방마을 같은 경우는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고려인이 주인인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바뀌고 있겠지만 한국인이 주인이고 고려인은 지배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고려인 마을 같은 경우는 고려인들이 주체적으로 자본을 형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치안과 안전입니다. 함께 이거를 자경단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뭐 안산단 5번 정도 여러 지역에서 인터뷰들을 했는데,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고려인 청소년이 자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보면서 광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지역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어느 사람이 있는 데인데 단점이 없을 수 없지만, 그리고 경찰관 분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인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 지원센터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네, 아직 광주는 마약에 있어서는 청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잘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다양한 측면들에서 숫자가 아니라 그런 측면들에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우크라이나 난민들 많이 도왔는데, 네, 그런데 8월이 피크였습니다. 22년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고려인 마을도 한국도 가장 많이 유입됐을 때 제가 안산에 2군데 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난민 고려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했을 때 없다고 하셨습니다. 광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없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여러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중요한 시점들에 그런 지원이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제로섬은 고려인을 샘플로 해서 이주노동자 전체로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네. 7,000명 인구는 어떻게 돼요? 7,000명이라고 하는데 뭐 댓글 관련해서 4,500명이다 이런 건.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기억을 죄송합니다. 지금 경찰관은 7,000이라고. 반에 지금 공연이 시작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요. 그 공연은 정시에 시작을 해야 되고 반에 공연을 시작하면 1시간 많은 공연이가 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리셉션이 지금 진행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저녁까지 드시고 환담을 더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자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 네,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답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술회의를 이렇게 짧게 하면 안 돼요. 약간 길게 하는데 오늘 160주년 기념 고려인 이주 기념제 학술회의인데 저는 이제 160주년 할 때 이렇게 봤을 때 언뜻 와서 떠올랐던 게 어떤 몇 주년 기념 행사, 한국전쟁 80주년 기념 행사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념이라는 의미에는 항상 그 경축의 의미가 있고 비극의 의미가 있는 행사가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한국전쟁 같은 비극의 행사고 광복절 해방하는 게 때문에 경축의 행사 아닙니까? 근데 고려인 몇 주년 이거는 경축이냐 비극이냐 비경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시작은 비극적인 사태로 시작이 됐지만 이미 이제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고려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고착화된 그런 자기 문화들,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어떤 또 성공적인 또 삶의 터전들을 마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개념으로 이제 전환됐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한 축에 나쁘고 좋고 이런 판단보다 또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이제 앞으로 이 치밀한 이 내용들이 보다 많이 토론되고 할 수 있게끔 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한나절 여기에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항상 뭔가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지식적으로 얻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께도 얘기를 듣기를 기대하면서 오랜만에 뵌 분도 많고 장시간 동안 앉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